가장 문제는 아파서 입원하기 전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저는 이미 암 진단받기 한 7, 8년 전부터 정리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뭐 손때 묻은 거 이런 거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너무 미련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문제는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2007년부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로 19년째 800회가 넘는 죽음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죽음에 관련된 책을 낸 적이 있고, 이번에는 지난달에 죽음, 삶의 끝에서 하는 질문, 그리고 부제로 너무 이른 죽음, 남겨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로 자살 문제 관련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종양내과를 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암 환자, 특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특정한 암을 가리키는 증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 속이 그냥 답답하다, 이 정도의 증상으로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위나 장의 암이라든가 또 아미담이 여러 장기에 퍼져서 거의 말기암인 상태로 보게 된 경우가 많죠. 암 환자 경우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개 이제 두 가지죠. 후회와 원망이 많습니다. 후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렸나 보다, 젊었을 때 술 좀 덜 마실 걸, 뭐 이런 등등의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원망이죠.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후회와 원망이 많이 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암 환자의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암 진단 받으면 정신없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 치료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관계를 둘러보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자주 보게 되죠. 한둘이 아니고 여럿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10여 년 전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할 경우에 그 68세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은 65세 정년 퇴임하고 잘 지냈는데, 이분이 68세 됐을 때 내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이제 소화기 질환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위 내시경 검사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한 가지 검사만은 이제 병을 놓칠 수가 있어서 위 내시경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했더니 내시경 검사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 환자분이 해달라는 대로 내시경 검사만 하나만 했으면 이상이 없다고 그냥 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췌장의 혹덩어리, 종괴가 발견돼서 췌장암 진단 아래 외과로 옮겨져서 개복 수술하게 되는데, 개복을 했을 때 이 봤더니 이미 다 주변에 퍼져서 완치를 위한 수술이 불가능했던 사례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가족들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말기암이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의료진은 한마디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수술도 아주 잘 됐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환자는 매일매일 나빠져갔죠. 수술도 아주 잘 됐다고 또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가 퇴원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몸이 자꾸 나빠지나 하다가 수술 받은 지 한 달째 된 날, 양쪽 폐로 암에 전이가 확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흘 뒤에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한 달 정도면 중요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가족들한테 인계도 하고,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세상을 헛망하게 떠났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죽음 문화가 좀 성숙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문제는 아파서 입원하기 전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는 겁니다. 재수없고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정하고 또 혐오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덜컥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런 상태로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환자 본인, 가족들, 의료진 3자가 얘기도 못 꺼내고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소에 건강할 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가 이제 성숙해지고 개선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특히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자식들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 죽음 얘기를 꺼내면 불효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못 꺼내는데,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쓴다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평소 건강할 때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정말 꺼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암 진단 받은 환자한테 유언장이 있게 되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암보다도 급성 심장 질환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 두 분이, 한 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또 다른 한 분은 대동맥 박리라는 둘 다 급성 심장 질환으로 증상 나타나고 사흘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런 길을 가게 될 거다. 또 제 4살 위의 형님 한 분도 바로 어머니와 같은 급성 대동맥 박리로 응급 수술을 받아서 대동맥이 인조혈관으로 대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부부라는 게 뭐 혈연 관계가 없는 상태니까 부모 양쪽이 다 급성 심장 질환이라면 이제 자식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 그런 이제 심장 질환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황했었죠.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제 11년째 됐을 때 이제 암 진단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보통 아까 얘기 드렸죠. 암 진단 받을 경우에 원망이라든가 후회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회도 별로 하지 않은 게, 제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거의 이제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조절도 20년 가까이 해왔고, 콜레스테롤 혈중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약물 치료를 해왔고, 일주일에 월요일 빼곤 매일 수영을 했어요. 아침 출근 전에 누적 수영 거리가 한 3,500km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됐고, 또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했고, 그래서 건강을 소홀히 한 건 없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 후회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운 계획의 일부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가능하면 이제 무리 되는 일을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몸에 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미루지 말자. 연락할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생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바로 쓴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좋은 와인은 좀 아껴두느라고 먹지 않고 남겨두던 거를 암 진단 받고 나서는 좋은 와인부터 먼저 빨리빨리 마시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마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식습관도 그렇고, 이제 암 진단을 제가 받은 게 63세 때 받았으니까 식습관보다도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40년 동안 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대표적인 게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거죠. 화장실 가게 되면은 환자 대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손때 묻은 거 이런 거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너무 미련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이제 앨범이에요. 가족 앨범. 아이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고, 사진들은 다 많이 버리고 아직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걸 이제 하고 있죠. 상당 부분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치워주고 가야지 뒤에 남는 사람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 그런 걸 다 남겨놓고 가면 딴 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대학에 있었으니까 연구실을 정리하는 게 큰일이었죠. 연구실을 정리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때 처음 한 건 아니고 이미 암 진단 받기 한 7, 8년 전부터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뭘 정리했냐면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50년, 200년 전에 교수가 했던 사적인 메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관한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일단 암 진단 받은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7, 8년 전부터 강의했던 자료, 또 발표했던 것들, 요즘에는 다 뭐 이런 발표도 다 파워포인트를 하지만 옛날에는 환등기 슬라이드를 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연을 다 써야 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학회에서 했던 발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의학박물관, 그 뒤로 이름이 의학역사문화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다 보냈죠. 한 70회 넘게 그걸 보냈는데, 그래서 그것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 사연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여기 어떤 사연이 있든지, 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학생들에게 했던 뭐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경황이어서 제 아내가 그걸 다 했죠. 연구하고 교육, 또 진료를 맡았었으니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 또 학회에 가서 발표했던 내용,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랬었죠. 운동은 제가 수영을 10년 이상 했고 누적 수영거리가 3,500km쯤 됐으니까, 그래서 뭐 운동이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서울을 떠나서 제주에 살고 있는데, 제주에 와서는 수영보다는 이제 곶자왈, 이제 숲을 걷는 걸 하죠.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은 곶자왈 걷기를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때인데,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워낙은 처음부터 수술이 예정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국소 치료, 암도 아마 초기일 거로 예상을 하고 방광에 이제 BCG라는 약물을 넣고 방광 점막 전체를 일종의 태우는 거죠. 그런 치료를 받고 그걸로 완치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게 6번이나 했는데도 거의
거의 효과가 없고 뒤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암이 근육층으로 많이 침범이 돼서 그렇게 되면 방광암 2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는 방광을 다 드러내고 그 옆에 붙어있는 전립선 같은 드러내는데 이제 위나 대장암하고 다른 점은 위암이나 대장암 경우에는 그 암 있는 부위만 잘라내고 붙이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방광을 드러내면 또 방광 역할을 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소장을 잘라서 한 60cm를 방광처럼 만들어서 인공 방광을 한 거죠. 모든 방광암이 다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술법은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그냥 비닐백을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소변 주머니를. 지금도 뭐 그런 걸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죠. 물건 중에서 이제 오래된 것도 거의 새 거나 다름없는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 거는 정말 어디 바자회에 내놓거나 누구한테 선물하는 게 좋겠고 좀 오래되고 낡은 거 이런 건 빨리 버리고 저걸 해놔야 되죠. 넥타이를 소위 명품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진료받던 환자분한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바자회에 많이 내놨어요. 거기 인기 품목으로 잘 팔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리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거가 되겠죠. 퇴임하면서는 보관해놨던 이제 술병들 위스키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꼭 술 공출하기 때문에 술 한 병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이 많았어. 거기에 대비해서 술을 갖고 왔는데 그런 것들 다 남을 주거나 저거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뭘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요새는 그냥 아이 쇼핑을 주로 하죠. 눈으로 보고 제가 구태여 그걸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눈으로 보고 즐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자기가 언제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가 없겠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정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해야 되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그걸 정리를 해야죠. 한 달 뒤에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지 정리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80대 지인 한 분은 그런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데 나이가 고령이 돼서 이제 죽음이 자꾸 다가오는데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니에요. 심히 두려운데 어디다 내색은 못하고 그냥 애써 태어난 척하면 지낸다. 이런 속내를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닐 것 같고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죽음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냉가슴 앓듯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런 게에서 좀 벗어나서 죽음을 직시하고 좀 이게 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 좀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런 자세가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평소에 가족들하고 죽음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 경우라면 그런 게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주제를 회피하고 지낸 경우라면 오히려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앞으로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어떤 일이나 업무 뭘 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뭐 하든 거 이런 건 아무래도 놓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때 돌아가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퇴직할 날이 한 2년쯤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2년 일찍 명예 퇴직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우선 하나는 암이 생긴 원인이 계속된 스트레스 수십 년에 걸친 스트레스가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아래 이제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 병가를 얻거나 휴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한 건데 다시 돌아가도 비슷하게 하겠죠. 비율은 뭐 암의 기수에 따라 다르니까 암의 초기나 뭐 1기 정도 되면 수술이나 이런 걸로 거의 완치가 될 것이고 많이 진행돼서 3기, 4기, 말기 암 되면은 거의 말기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여러 장기로 퍼진 거니까 그때는 거의 뭐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 그때는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 같은 경우에도 방광암 2기였으니까 2기라면 5년 생존율이 60%쯤 됩니다.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지났을 때 얼마나 살아있는가. 5년 생존율 60%라고 하는 거는 처음 진단받았을 때 100명 있었다면 5년 지났을 때 60명은 살아있고 40명은 죽었다. 그런 얘기니까 저는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60%에 들어간 거죠. 치료할 걸 다 하고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공통점은 제일 중요한 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말로 하긴 쉽지만은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암 걸렸다는 거를 불행한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암 진단 받았다 혹은 뭐 말기암 이러면 남의 일 갖고
갖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되면 암으로 죽게 될 경우가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죠. 사망은 1위가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암에 걸렸을 때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19년째 800회가 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청중들하고 소통하기가 더 훨씬 옛날보다 쉬워진 거죠.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강의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아파 보지도 않은 사람이 암 환자의 힘든 걸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청중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얘기하면은 청중 중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소통하기가 어렵지가 않고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거는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런 이제 암을 유발하는 걸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와인을 좋아하죠. 와인. 2018년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제 후배 교수 하나가 와인을 비롯해서 술이 방광암에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져봤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안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술이 다 뭐 좋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제 경우에는 적당량의 와인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암도 이제 어느 기수별로 초기나 일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4기 지나서 말기암 이런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암 환자이고 암 환자분에게 할 수 있는 거는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그런 공인된 치료를 받으라는 걸 이제 권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입증 안 된 민간요법. 제가 오래전에 본 이제 해외 학술지 중에 하나는 이건 우리나라 예는 아니고 대만, 타이완의 예인데 53세 남자인데 음식물이 자꾸 막히니까 뭘 했냐면 대만의 민간요법이라고 그래요. 생쥐를 먹는 거예요. 날로. 그러니까 생쥐가 뭘 파고드는 습성이 있으니까 막힌 걸 뚫어줄 거다 해서 생쥐를 35마리 먹었을 때 이제 걸려가지고 완전히 막히니까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쥐에 그 꼬리하고 이런 게 그대로 박혀있는 진단은 이제 식도암이었는데 식도암을 그렇게 키운 거죠. 민간요법 의지하다가 일찌감치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은 치료가 잘 되고 뭐 경우에 따라 완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입증 안 된 그런 민간요법만 의지하다가 그런 일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는 따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어떤 음식을 뭐 하고 그런 건 없고 공인된 치료 저는 이제 방광암 2기 진단을 받고 그 치료가 이제 방광을 다 드러내고 또 주변에 붙어있는 전립선 이런 걸 다 드러내고 또 인공 방광을 설치하고 이런 게 치료였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전에 2번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죠. 그 뒤로는 뭐 따로 치료를 받은 게 없고 특별한 뭐 음식을 제가 골라서 먹은 것도 없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병원 가서 검진을 받고 하는 게 벌써 이제 7년이 지났죠. 내가 5분 뒤에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절실하게 안다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수명이 돼서 육신을 정말 벗어날 때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꿈을 많이 꿨냐 하면은 죽은 조상들 앞에서 강의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그래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신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은 다 슬프고 공통적인 현상일 텐데 종교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유별나다. 전세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 보면은 죽음을 부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복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누가 죽고 나면은 고인이 입던 내복을 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복을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자 영혼 보고 가지 말고. 또 전통 장례에서는 망자 영혼을 말의 머리나 소의 머리를 한 포졸 나찰이 끌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거죠. 망자 영혼이. 그런 걸 보면 죽음에 대해 혐오가 굉장히 크고 또 현세 집착적인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뭐 다른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천착하고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미국 애리조나 투싼의 국제적 명망의 과학자와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이자 불멸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학자들은 모임의 목적을 미리 밝히죠. 우리가 왜 모이는가.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라는지를 좀 알아보고 임종임박한 환자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돌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개의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의역을 해서 요약하면 인간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더라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거를 이미 과학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나면은 내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내 의식, 나를 존속해주는 의식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죠. 가까운 가족의 죽음, 또 본인이 암 진단을 받게 됐다라든가 또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 치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암,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두렵지 않다고 할 때는 그게 자기 죽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죽음 볼 때 그런 얘기한 거고 그게 자기 일이 될 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초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음에는 뭐 그냥 냉담하고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자기 문제가 되면은 큰일인 거죠. 그게 자기의 존재를 받쳐주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제가 50을 바라본 나이에 40대 후반에 그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천착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한 계기가 바로 그런 거였는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작년 7월 1일에 시청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나 사망을 했고 작년 12월 말에는 179명이 또 죽었잖아요. 그때 사망한 분들도 내가 5분 뒤에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죽음의 예측 불허성, 필연성이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절실하게 안다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알면은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필요치 않은 거,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순서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내일 내가 살 날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할 때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가족과 못다한 얘기를 다 나누고 삶을 마무리하고 이런 거에 좀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어떤 꿈을 많이 꿨냐 하면은 죽은 조상들 앞에서 강의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그래요. 사후세계 저 편에서도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험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칼 구스타브 융의 수제자 중에 폰 프란시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꿈의 분석 결과라는 거죠. 삶의 종말 체험이죠. 데스베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말기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나 가족, 친구들의 마중을 받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연구한 분이 정신과 피터 패닉 박사인데요. 간질, 요즘에 뇌전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쪽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의 체험을 수집을 해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 죽을 때 된 환자가 오래전에 죽은 누구가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라든가 죽은 친지가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맑고 명료한 상태에서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꾼 분이 스티브 잡스인데 췌장암을 오래 앓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기 전에 상황이 전개에 잘 나와 있는데 병상에 누운 채 죽기 얼마 전에 아내하고 자녀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는데 그들 어깨 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와우라는 감탄사 3마디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뭘 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스티브 잡스가 눈을 감기 전에 저쪽 세상을 봤거나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친척 데리러 온 거죠. 마중을 하러. 그걸 봤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동양서양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너무나 많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 정신차리라고 하고 면박도 주고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발적 사고를 당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심장이 멎거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일부가 살아나면서 하는 체험이 그런 근사체험인데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파노라믹 라이프 리뷰, 자기의 삶을 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몇 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특이한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랑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겁니다. 평소에 가시도친 말을 많이 하고 놀부의 심보로 살면서 그런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사체험만 해도 이제 수천 건 이상 자료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어날 때 그런 체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가 되면은 여러 차례 삶을 되돌아
뒤돌아보는 회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 생뿐만 아니라 이 이전의 생, 수많은 생을 회고를 하게 되고 그걸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죠. 티벳 사자에서 보면은 육신이 붕괴될 때 어떤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그러니까 근사체험 때 보면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혼이나 의식체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체위이탈, 보통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제 체위이탈 체험인데 그 경험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편안한 느낌, 온몸에 골전상을 입어서 기부를 하고 있다가 다 나와서 이걸 풀고 가볍게 조깅을 할 때 그런 경쾌한 느낌이나 골초들이 모여있는 선술집에서 실내 담배 연기가 뽀얀데 고개를 박차고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상쾌한 느낌,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육중한 잠수복, 노쇠로 만든 그런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끝나서 무트로 올라와서 그걸 다 벗었을 때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살은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위가 됐다가 다시 또 1위를 차지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10대와 20대, 30대 사망원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 50대는 자살이 2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 암이 1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더니 40대에서 자살이 1위가 됐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닌 사람이라면 대학 마칠 때까지 수업 시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은 그거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된 심정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에드윈 슈나이드만이라는 평생을 자살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살자들의 공통된 심리 중에 하나가 의식의 중지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의식이 중지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됐기 때문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살하면 의식이 중지될 거다. 그게 아니고 의식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어야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싸움도 해야 될 텐데 해결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정말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자살했다면 사회에서 냉대와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저 집안 누가 자살했대 이러고 말을 안 섞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2차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살 유가족 걷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4,000명으로 시작했다는데 우리 10몇 년 흘러서는 20만 명 넘게 참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남성이 자기 갓난 아기를 안고 왔는데 갓난 아기 이름을 자살한 형의 이름하고 자살한 친구 이름을 갖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자살한 자녀의 얼굴을 티셔츠에서 입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사회의 냉대와 편견이 심하니까 또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걸 드러내놓고 내놓음으로써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자살 유가족들을. 그렇게 좀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사회의 죽음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냉대와 편견이 심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분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네가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또 자살 문제, 사후세계 이런 거를 강의를 포함해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몇 년 했더니 그 고등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고등학교에 만연한 게 그런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또 자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3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게 정말 큰일이다. 그 사람의 목숨은 자신의 목숨도 들어가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살 문제 이런 게 훨씬 줄어들 걸로 봅니다. 출산율 낮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어렵게 태어난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건데 힘들게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 자기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본되는 게 저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고 이번에 낸 거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죽음, 삶의 끝에 사는 질문, 주제가 너무 이른 죽음,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물론 젊은 사람, 또 중고교생 자살이 심각하기 때문에 쓴 거기도 한데 3년 전에 제가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30대 여성이 자기가 지금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퇴사도 하고
좌절감도 겪으면서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과 약물 치료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SNS 계정도 삭제하고 자살 도구도 구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메일을 넣어본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을 하게 될 텐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메일 하나만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4시간 정도 그 회신을 쓰고 제 아내가 또 3시간 고쳐서 7시간 메일을 써가지고 보냈더니 한 하루 이틀인가 연락이 왔는데 자살할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얘기 드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라든가 신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과학적인 근거들, 논문 자료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얘기한 거죠.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도덕적 훈계라든가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알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어느 신학자는 머리로는 납득이 돼야 가슴으로 예배가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한 미국의 쉘비 스퐁 성공의 주교도 있는데 그런 거죠.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포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가 제가 20년 동안 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의 그 임종도 지켜보고 말기암 진단을 내리기도 했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후반에 50을 바라본 나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 부닥치니까 무섭고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의과대학과 그 뒤에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는 생물학적 죽음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불면증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요즘은 안 다닙니다만 퀴블러 로스라는 죽음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더니 제가 궁금해했던 실제 현상들, 근사체험, 삶의 종말점 이런 게 그대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 믿음이나 신념을 얘기한 거라면 전 다가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과학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긍이 가고 제가 오히려 불면증도 없어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강의를 제가 19년째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짧아도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점을 꼭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아는 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연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초에 미국 내과계지에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그런데 의사 몇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3자원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을 결과를 도출한 거죠. 통증을 충분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잘 써야겠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작별 인사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5번째, 6번째가 특이한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신 같은 데 보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자기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백혈병 환자 치료와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세운다든가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를 해서 수익금을 본인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 알면서도 그런 걸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좋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죽는 얘기를 하느냐 미친놈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20년 되도록 그걸 하고 있는 거는 청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오디세이 고교라고 다니던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서 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인원이라고 그래요. 5군데. 그중에 14명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질문을 보내왔는데 어차피 다 죽는데 힘들게 살 이유가 뭔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해 준 기억이 나는데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십 년 살고 어느 날 죽게 되면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진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기 신앙을 갖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삶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세계의 각 고등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가슴속에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얘기를 그냥 쉽게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다 극복하려면 저는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 근사점, 삶의 종말점 이런 걸 현대인들이 좀 많이 알게 되기를 좀 바라는 거죠.